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설태 없애는 법 후퇴 3요소라는 제목인데요. 두텁게 설태가 쌓여 있는 경우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설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였죠. 이러한 두터운 설태가 쌓이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 즉 후퇴 3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태가 두텁게 쌓여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이 아니고 입냄새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구강건조증의 초기에 많이 나타나기도 하며 만성적인 위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두터운 설태가 쌓이는 경향을 보여서 이 경우 설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병의 경과를 알아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일찍이 한의학에서는 설진이라는 걸 통해서 설태가 많다 적다라는 것을 평가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태는 혀 표면의 유두 사이에서 유두는 혀 위에 울퉁불퉁한 구조물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유두 사이에 입안 점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혀 표면 위뿐만이 아니고 입천장, 뺨 안쪽 등에서 상피세포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와요. 잇몸에서 유래된 백혈구, 또 혈액 대사물질, 또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 성분들, 또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뒤섞여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퉁불퉁한 상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쌓여있는 이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태가 두텁게 쌓이게 되겠죠. 이러한 설태는 한의학에서는 위기가 훈중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위기라 함은 위장의 기능이라는 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또 받아들여서 그를 이제 운화작용이라고 해서 부수, 그래서 잘게 부수고 전신에 영양소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이런 종합적인 개념인데요. 이런 위기의 작용으로 발생이 돼서 위기가 튼튼한지 약한지 하는 위기의 허실, 또 병에 찬 속성이 있는지 열한 속성이 있는지 습담이라는 나쁜 물질이 쌓여 있는지 등을 살피는 병사의 성질, 또 병위의 심천, 그래서 병이 겉에 있는지 오장육부 깊숙한 부위에 있는지를 살피는 하나의 진단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의학에서는 설진이라는 진단 방법 중에 설태가 많은지 적은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설태가 적은 경우를 박태라고 하고요. 설태가 두텁게 쌓이는 경우를 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태는 기본적으로 설태를 통해서 설질의 혀 본질에 분홍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두터우니까 붉은색이 보이질 않는다는 의미겠죠.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앞서 설태는 혀 표면 위 유두 사이사이에 쌓여 있다라고 하였죠. 이러한 혀 유두는 모두 네 종류가 있어요. 실유두, 버섯유두, 성곽유두, 낙엽유두 이렇게 있는데 실유두는 혀 전체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실 또는 불꽃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덮여 있고요. 또 두 번째 버섯유두는요 혀 전방 3분의 2 부위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서 미래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버섯유두이고요. 또 성곽유두는 혀 뿌리 쪽에 엎어놓은 V자 모양으로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마치 달 분화구처럼 울퉁불퉁한 구조물로서 그 바닥에는 역시 맛을 느끼는 미래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버섯유두는 혀 뿌리 쪽 양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른의 경우는 대부분 퇴화돼서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두들은요 구강 내 상태, 즉 타액 분비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또 전신 대사가 양호한 경우에는 특히 실유두의 경우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표면의 각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게 되므로 엷게 흰빛을 띠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구강 내 타액이나 전신 대사 기능의 이상과 관련해서 실유두가 각질화돼서, 즉 각화돼서 길어지거나, 또 반대로 위축되고 탈락돼서 실유두가 아예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중앙에 있는 것이 한의학에서 설진시 설다몽 태박백이라고 표현하는 10개 흰색의 백태가 쌓여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표준적인 건강한 상태의 설태가 지나치게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실유두가 위축이 되고 탈락이 되면 왼쪽 사진처럼 설태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돼요. 뒷부분만 조금 남아있는 게 보이죠. 더불어서 더 갈라진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와 반면에 오른쪽 사진처럼요, 전신적인 대사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실유두가 각질화되는 것이 항진이 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이물질도 더욱 많이 쌓이게 되므로 설질의 분홍색이 보이지 않는 두터운 설태가 쌓이게 돼서 이러한 경우를 후태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후태 3요소, 즉 설태가 많이 쌓이는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은, 첫째는 실유두의 각화가 항진이 된 경우로서 그림처럼 실유두라고 표현되는 유두들이 각화돼서 길어져 있는 경우이고요. 이 바탕이 울퉁불퉁한 게 심하니까 다른 물질이 많이 쌓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겠죠. 둘째는 타액 자정작용이 저하된 경우로서 타액의, 즉 침의 분비가 원활치 않아서 이물질을 씻어내는 자정작용이 저하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마치 싱크대에 물을 충분히 부어주지 않으면 이물질이 쌓이듯이 설태도 많이 쌓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셋째는 혀 움직임이 감소된 경우인데요. 적절히 타인과 대화하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혀의 움직임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서 설태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데, 이러한 혀 움직임이 감소되어도 설태가 많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태 3요소 첫째는요, 실유두의 각화가 항진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된 요인은 입안이 불결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를 닦거나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도 오겠지만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해서도 유발될 수 있어요. 둘째는 타액 분비가 감소된 경우예요. 입안에 침이 적절히 나와서 입안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각화가 항진될 수 있고요. 셋째는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인데요. 항생제나 또 불안, 우울, 불면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을 과량 복용한 경우에 유발되기도 하고요. 넷째는 전신 대사 기능의 이상이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나 상부 위장관 질환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요소를 한의학에서는 비장의 운화 기능이 실조돼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요, 혀 전체 위에 덮여 있는 실유두가 불꽃 모양으로 있다고 하였지요. 이 실유두를 옆에서 바라본 단면상이 이렇게 짧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실유두가 각질, 즉 각화가 항진이 되면서 길어지면 우측의 모양처럼 기른 양상이 나타나서, 이로 인해서 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니까 이 위에 이물질도 더욱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바로 실유두 각화가 항진된 경우입니다. 후태 3요소 두 번째는 타액 자정작용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타액은 하루 중에 1.5리터 정도나 분비되고 있어요. 물론 하루 종일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맛있는 걸 먹거나 상상하고 또 냄새 맡고 하는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는 잘 흘러나오는데, 공포감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이 되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의 양이 줄어들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면 침의 양도 줄어들지만 침의 끈적거리는 점도도 증가하게 돼서 더욱더 이물질을 씻어내는 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귀 밑에 있는 귀밑샘, 턱 밑에 있는 턱밑샘, 혀 밑에 있는 혀밑샘이 주요 침샘인데요. 이 가운데 맑은 침은 귀밑샘에서 또 맑은 성분뿐만이 아니고 윤활 작용을 위한 끈적끈적한 성분은 턱밑샘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긴장 상태가 유발이 되면 턱밑샘에 있는 맑은 침이 줄어들면서 소량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주로 흘러나오게 되므로 입안에 끈적거리는 양상, 거품도 많고 이물질을 씻어내지도 못하는 이러한 나쁜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후퇴 3요소 세 번째는 혀 움직임이 감소된 경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음식을 저작 연화 시에 씹어서 삼키는 과정에서 혀의 움직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혀 움직임이 저하되면 물리적으로 마찰에 의해서 제거하는 작용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물질이 더 쌓인다. 그러므로 설태도 더욱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는 사진처럼 사과와 같은 어떤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또 야채 등을 먹어서 침 분비도 돕고 원활한 구강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와 같이 후퇴 3요소 즉 실류의 각화가 항진되고 타액 자정작용이 저하되며 혀 움직임이 감소되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설태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첫째는 비위를 중심으로 전신 대사 기능을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위란 기능은 우리 몸의 운하 기능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잘 유지되어야 실류도가 각화돼서 길어지는 조건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맑은 타액 분비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해요. 침의 자정작용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고 또 침 분비를 줄어들게 하고 타액이 끈적거리게 만드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나 몸의 피로 등을 잘 관리해야 하며, 또 개중에 침의 분비를 방해하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겠죠. 흔하게는 고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향정신성 약물들, 불안, 우울, 불면 이런 쪽에 쓰이는 약물들이죠. 또 가려움증에 또 알러지, 비염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또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입안에 침도 잘 분비되고 마찰에 의한 이물질 제거에도 효과적인 녹황색 채소나 과일류를 즐겨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원활한 구강 활동을 위해서 대화나 또 저작, 연화와 같은 기본적인 구강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하는 보완책 중에 하나가 바로 구강 체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의 경우 점점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혼자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말씀도 적어지죠. 또 침분비의 기회도 줄어들고 또 우울, 불안 이런 심리 상태로 인해서 타액의 분비 양도 줄어들게 돼서 설태가 많이 쌓이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십상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이나 또 주변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식사하거나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을 적극 모색해 보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적절한 혀닦기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태를 제거하기 위한 혀닦기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요, 혀를 최대한 늘려서 한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내민다는 의미죠. 해서 혀의 뒷부분부터 가볍게 닦는 게 필요해요. 혀 뿌리 쪽에 더 울퉁불퉁한 구조물들이 많아서 설태에서 더 많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혀를 아에서 혀를 가볍게 내밀면 헛구역질이 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너무 세게 닦으면 안 돼요. 가볍게 두세 차례만 닦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데 무리하게 너무 힘을 주면 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닦은 후에 입을 헹구시는 게 필요하겠죠. 효과적으로 가글제를 써도 좋은데 지나치게 알코올 성분이 많은 것을 사용하진 마시고요. 물을 이용하거나 해서 목을 뒤로 젖혀서 한 상태로 혀 뒷부분을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넷째는 이를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아침, 저녁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양치할 때 혀 닦는 텅 스크래퍼라는 이런 장치를 하나 구입하셔서 가볍게 닦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태가 많이 쌓이는 세 가지 요인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설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